유진주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과 귀순 북한군 병사 총상 수술 등으로 생명을 살리는 의사, 중증 외상 분야의 권위자, 또 해군 수병으로 입대해서 명예 해군 대령이 된 이분. 누군지 아시겠죠? 이국종 교수께서 국군 대전병원장으로 취임해서 이제 군 의료 발전과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위해 나섰습니다. 그 이유 그리고 군 의료 체계 개선과 관련된 포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입니다. 필승.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 중에서 보이는 라디오 보신 분들은 이 보이시죠? 멋지게 또 해군 정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제 이국종 원장님이랑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중증 외상 분야 그리고 또 간담최 외과 전문의로 외상과 외상 후 후유증 또 총상 치료 부문에서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로 불리는 분이신데 국군병원 그중에서도 대전병원장으로 가셨다는 소식 듣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지요? 군인은 이제 자력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단지 배치받는 곳에서 소임을 다할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군인뿐만 아니고 어느 직장인이니까 어느 직장인 분들도 어디로 발령이 나면 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국군 대전병원은 제 능력이나 여러 가지 제 그릇에 비해서 훨씬 더 크고 대규모의 군 의료기관으로서 절대 작은 기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실 해군 함정 군의관들도 그분들이 대전병원장 하면 더 잘할 건데 그런 친구들도 지금 함정에 아주 굉장히 타이디한 함정에서 지금 함정 군의관으로 근무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오히려 제 그릇에 비해서 큰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겸손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원장님께서는 또 군 의료 체계 개선 필요성도 강조를 하셨던데 구체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은 뭐가 있을지요? 그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고 네. 영국이나 이제 모든 선진국 군 의료 체계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의료계에 있어서는 뭐 군인은 이렇게 아프고 민간인들은 이렇게 아프고 그런 게 없잖아요. 군 의료 체계라고 하는 건 결국은 민간군의 경계가 허물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단순히 리소스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차원뿐만이 아니고 네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환자의 집중화 그리고 의료진의 트레이닝에도 좋기 때문에 반드시 좀 그러니까 민간군이 그 의료에 있어서는 이제 바운더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민간군이 바운더리가 없어진다 함은 민에서도 군으로 네. 하지만 군에서도 민으로 하고 이런 네. 것들이 성역 없이. 예, 그렇죠. 네네. 사실 제가 근무하던 런던 같은 경우에는요. 런던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런던에 어떤 종합병원에 있었는데 네. 영국군은 아예 통합병원을 운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각 대학병원이나 영국에 있는 큰 중앙에서 운영하는 이제 공공기관병원에 한 병동씩 군 의료기관들이 이렇게 다 나눠져 가지고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을 때 처음에 외상과 트레이닝 받을 때 그중에 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예비역 해군 대령이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차례 전쟁에 참전하셨다고요. 예, 오퍼레이션 이라키 프리덤, 뭐 그리네이다 침공작전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맨 그 데저트 스톰이라고 또 있었거든요. 네네. 90년대 초반에 그렇게 한 2-3번씩 해군 예비역 군의관이 되면은 실제 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하여튼 민간군이 경계를 가지지 않고 의료 자원에 대해서만은 모든 게 공유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0749님께서요. 이국종 교수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군 의료 시스템과 의료 질 개선 기대됩니다 하셨고 유민정님 축하드립니다. 이국종 교수님이 맡아주신다니 든든하네요. 마지막으로 9169님 이국종 원장님 멋지십니다. 정복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하십니다. 이거 보이나 보죠? 네,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요즘에. 몰랐네. 응급 환자 후송을 위해서 군 또 경찰 소방 등의 항공전력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겠다고도 하셨는데 응급의료 전용인 그 닥터 헬기 이거를 도입하신 분으로서 응급이송 현장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뭐였을까요? 저는 이제 외상외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네. 특히 항공이나 이런 데 볼 때는 이제 한국 사회의 바닥을 보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겉으로는 포장이 되게 잘 돼 있는데 네네. 뭐가 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일 돌아가지 않으면서 모두가 싫어하면서 모두가 이렇게 마치 어떻게 보면 그 옛날 재래식 화장실 같은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예. 회의하거나 어떤 체계를 잡거나 그런 형태를 이렇게 문서상으로 돼 있는 어떤 규정이나 규범 그런 거는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네네. 회의할 때는 다 결연한 눈빛과 그런 것으로 이렇게 결연한 눈빛으로 막 큰 소리가 이렇게 오가면서 결기에 찬 얘기들이 오가는데 네. 잘 되게 하겠다는 딱 바로 이제 문 닫고 나가서 이제 뒷면이 되면은 거기 욕설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건 욕설? 뭐 의료계나 뭐 항공이나 항공 종사자들이나 공직자나 국민이나 한국 사회에서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공, 트랜스페런시 그런 걸로 보면 아 이거는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가동이 되려면 누군가 감내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의료계에서도 리스크를 안아야 되고 파일럿들도 좀 더 비행을 해나가야 되고 야간 비행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공직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 거고 뭐 국민들이야 일반 국민분들이야 당연히 뭐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회의석상에서 있었던 거하고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하고는 모두가 싫어한다는 느낌밖에 못 받았어요. 전.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하나의 환자를 살려야 한다라는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일이 플로우가 되는 게 아니고 예, 그 코어 밸류로 그냥 바로 쭉 가야 되는데 네. 그리고 모든 어떤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그리가 동의가 되면 네. 그 프로토콜대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이 항공의료나 이런 거에 대한 그 프로토콜이 옛날에 이제 지금은 세상을 떠난 제 친구가 얘기했는데 지금 중앙의료센터장 네네. 윤한덕 선생이 얘기한 건데 이국정생 그거 저기 1992년도 관계기관 부처 협동 합동 그 회의 거기에 다 나온다고 나왔던 회의록에. 얘기야? 예, 그래서 저도 그거 이렇게 같이 보고 그러니까 지금 떠드는 얘기나 그때 논란이 오갔던 얘기들이 다 똑같아요. 변하지 않는구나. 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나 그 관련 부처에 캐비넷에 다 그냥 있다 그러거든요. 예. 프로토콜로만 있는 거지 실제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 저기 그 한 기체당 1년에 연간 뛰는 소티라 그러거든요. 네네네. 실제 기동 건수 같은 걸 보면 항공 의료나 그런 데서 패러다임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낮아요, 사실. 제가 런던에 있을 때 저희 병원 헬기가 연간 한 병원인데 한 병원의 플랫폼에서 1,500회를 이상을 뛰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거의 한 15년 전, 15년 전 얘기라고요. 그리고 거기 그 프로토콜대로 그대로 이제 따라하려고 하는 일본의 지바 대학이 있습니다. 예. 지바 현에 시바현에. 예, 거기 니혼 다이가쿠 병원이라고 있어요. 일본 니혼 이과 대학이에요. 네. 거기 부속 병원에서 연간 출동 건수가 한 10여 년 전에 그 당시에도 한 1,200건 됐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헬기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하루에 6, 7번, 대여섯 번씩은 기동을 해줘야 네. 사실 굉장히 고가 장비들이잖아요. 헬기라든가 의료진도 배치하고 항공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왕 만들어 놨으면 감가상각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감가상각을 따라 붙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쓰는 게 남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 기동수는 한국의 연간 전체 우리나라 국토에서 벌어지는 전체 출동 건수하고 거의 맞먹을 거예요. 네, 그런 걸 네. 보면서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죠. 다시 군 의료 체계 또 군 병원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이제 국군병원이라는 게 평시에 일반 장병들에게 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겠지만은 우리는 아직 분단 국가이고 또 휴전 상태인 만큼 전시에 과연 이 군 병원이라는 곳이 의무 후성이랄지 뭐 처치에 대한 준비가 돼 있을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관군의 경계가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게 네. 정말 실질적으로 전시 상황에서도 중요한 게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작계라고 있습니다. 네. 각종 작전 계획들이 이제 넘버링돼서 쭉 나가는데 민간에서는 그와 유사하게 뭐 대량 재난뿐만이 아니고 진짜 전시 상황에서 대비하기 위한 충무 계획이라는 게 그렇죠. 있습니다. 공직자분들이 가지고 충무 계신. 훈련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 충무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하고 군 작전 계획, 작계에 따라서 작전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프로토콜하고 그게 잘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서류상으로는 웬만큼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대충 맞춰놨다고 하고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전시 작전 상황이 됐을 때 갑자기 가동시키려는 거 하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네. 그런 거 하고 평소에도 그런 민간군의 경계가 없어서 어차피 그냥 웬만큼 민인지 군인지 관인지 따지지 않고 그냥 잘 돌아가던 시스템하고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더 잘 돌아가겠습니까? 프로토콜로만 있다가 뭐 정말 전쟁이 발발하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한다고 말로만 있는 거하고 네. 보통 때도 맨날 그렇게 돌아가던 그룹하고 어떤 곳이 더 잘 돌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런 전비 태세를 위해서도 전시 대비 태세를 위해서도 군은 좀 더 민쪽으로 많이 가야 되고 네. 민은 또 군 쪽으로 가야 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에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오히려 영미권이나 옆나라 일본만 해도 선진국들이 국민 개병제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예. 밀리터리 백그라운드가 낮다고요. 이스라엘 정도로 빼고 나면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근데 한국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어떤 형태로든 국방의 의무를 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전 계획이나 그 작계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고요. 다른 나라보다 높겠죠. 월등히 높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렇게 좀 나아가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18님 원장님 덕분에 국민들이 응급의료에 관심을 갖게 돼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라고 또 문자 주셨습니다. 그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은 국방부 뭐 자문관도 거쳐 오셨었고 또 군 특성에 맞는 여러 군 진료도 봐오셨는데 민간병원이 아닌 국군병원 의료진으로서 현재까지 보람 혹은 앞으로 이런 걸 해나가면 보람 있겠다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요? 일단 그러니까 군 의료라고 해서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민간하고 뭐 크게 이렇게 벽을 치면서 뭐 여기만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조금 더 민간 의료에서 잘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군 의료에서 또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국군 대전병원 같은 경우에도 방사능 오염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그 방호 재비 태세가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네요. 지난번에 이제 그 바이러스 사태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을 때도 거기에 대한 굉장히 중추적인 기능을 많이 했었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군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또 민간에서 굉장히 잘하는 영역은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군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이제 이렇게 좀 축복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보통 의사들은 자기의 환자군을 선택할 수 없어요. 의료진들은 네. 그렇죠. 그 우리가 맨날 만나는 특히 응급 환자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외래선 그나마 좀 걸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안 되겠지만. 예. 근데 응급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걸을 수가 없는 게 의과대학생 때 메디컬 에틱스 그러니까 의료 윤리학 같은 거 강의 받을 때 제일 큰 디베이팅 중에 하나가 경찰이 강도를 검거하다가 네. 서로 정말 칼부림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돼서 서로 격투 끝에 둘이 같이 호송돼 왔는데 네. 경찰은 비교적 경상을 입었지만 강도가 오히려 굉장히 중환이라서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이제 목숨이 위험하다. 근데 경찰도 그 못지않게 뭐 빨리 수술 안 하면 절단까지 가야 될 좀 위급한 상황이다. 그러면 네네. 누굴 먼저 치료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쓰기 그런 있거든요. 토론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환자군으로서 선택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의사들은. 모든 의료진들 마찬가지지만. 네. 그런데 대한민국 군은 가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순결한 집단이잖아요. 예. 일단 일단 전과 있는 분들은 없고 예 어쨌든 간에 가장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그 그룹을 놓고 봤을 때 네. 어떤 사회 그룹 그 어떤 집단 그룹을 이렇게 보더라도 어떤 범죄 행위라든가 그런 거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들이 전혀 없고 네네. 그리고 임무 자체가 국가를 지킨다는 굉장히 숭고한 사명을 띠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남들은 어떻게든 병역 같은 걸 좀 안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런 상황에서 네네. 묵묵히 사회에서 주어진 국가에서 주어진 짐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을 환자군으로 두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의료인들 중에서 그거는 제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의료인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축복받으신 그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3570님께서요. 저희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데요. 추락 사고로 심각한 상황이었을 때 원장님께 진료를 받았습니다. 언론에서 뵐 때마다 감사했는데 이번 임명 소식을 보고 무지 반가웠어요. 마음 먹으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라는 문자도 주셨습니다. 병원장님 개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력을 보면은 군대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으십니다. 병원장 임명과 함께 명예 해군 대령으로 또 진급을 하셨고 원래는 갑판병 출신이시고 당시에는 해군에 지원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사실 그때 해군은 원래 그 지원자를 대상으로만 그렇죠. 선발을 하거든요. 네. 해군 해병대는 이제 지원병 제도인데 네. 제가 그때 군의사관 후보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졸업을 하면 군의관을 가는 이제 정상적인 코스를 이제 대부분 다 밟으니까 네. 그랬는데 제가 그때 집안 사정상 갑자기 그 학교를 좀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약간 행정적으로도 좀 이렇게 꼬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치 사관학교 같은 곳을 다니다가 만약에 퇴교를 당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우선 징집 대상이라는 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위 부대에서 모집하는 가장 빨리 징집되는 그 인원들의 보충역으로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징집이 빨리 돼요. 네. 그게 저희 땐 굉장히 그 제도가 엄해가지고 서울지방법무청에 가서 그때 뭐 귀하는 이제부터 뭐 의무사관 후보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뭐 박탈되고 이제 우선 징집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3일 만에 영장 나온 것 같아요. 해군 부대로. 예. 근데 전 굉장히 잘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네. 좋았습니다. 거기 가서 많은 걸 네. 배우고. 명예해군 대령으로 진급하실 때 좀 소회가 남다르셨겠어요? 아니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까? 예. 제 나이나 이런 걸 보면 예. 나이나 그런 걸 보면은 이제 해군 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쭉 있어 왔는데 제가 사실 계속 저는 전투함을 타고 이제 함정군의관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럼 대한민국에 이제 1급함이라고 하는 진짜 창급 부대 전투함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 뭐 세종대왕함 이런 이지스함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정조대왕함 취역했는데 그런 이제 1급함들 충무공, 이순신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 함정들이 있다고요. 율곡 이함. 예, 그런 함정들입니다. 문무대왕 네. 그리고 광개토대왕 막 이런 조국을 정말 지켜낸 용장들의 이름을 따서 강감찬함 막 그러거든요. 네, 네. 왕건함, 대조영 이런 국가대표급 함정을 제외하면 거기는 이제 대령님들이 함정이신데 대부분 그보다 좀 함정이 이제 좀 작은 함정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형 함장님들이 많으세요. 그럼 제가 이제 배를 이제 전투함을 탑승해서 임무를 하게 되면 함정군의관하고 의무참모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함장님하고 계급이 역정되면 안 되잖아요. 함장님들이 보통 중령이신데 네. 이제 그런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 계속 좀 미뤄왔었는데 제가 요번에 부임한 곳이 거기가 원래 대령부직이시거든요. 그렇죠. 거기 국군 대전병원장님.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임무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계실 때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해군 함정에 한 달간 뭐 동승하는 등 각종 훈련에도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당시에는 왜 이런 함정 훈련까지 함께 하신 건가요? 모든 그 뭐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해양 의료 체계에서 그러니까 해군의 함정 의료 체계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해양 의료 체계 전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해군 전투함들뿐만 아니라 한국은 사실은 그 한국의 혈로는 95% 이상의 물동량이 수출입 물동량이 지금 해양 세력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컨테이너 선뿐만 아니라 벌크선, 상선, 하다못해 우리가 먹는 참치, 다 원양어선 우리가 해양에 의존하는 그 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경제 네. 전체에서. 그런 분들이 바다에다 나가서 정말 그 5대양 6대주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런 분에 대한 전체적인 의료 체계를 저희가 백업 체계를 만들려면 바다에 나가서 바다가 어떤 상황인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건 파도도 같이 맞아보고 한 네. 7m짜리 파도 맞으면서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쪼개지는지 그리고 사실 그쪽까지 나가게 되면 저희가 인공 생명 그 심박수 모니터링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인공 모니터링 장치 같은 게 있는데 그 생체 활력 징후 같은 거를 곧장 보낼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LTE망도 없으니까 뭐 그러니까요. 태평양 뭐 대서양 모판에 LTE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이제 인공위성망으로 걸어가지고 쏜다고요. 그러면 인공위성망으로 걸어서 쐈을 때 어느 정도 환자 정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의료원까지 날아 들어오는데 딜레이가 생기는지 저희가 확인한 것도 몇 초 이런 게 다 이제 보안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실제 해보려면 바다에 나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실제 우리 해군 함정들이 작전하는 지역은 여러분들 다 아신 청해부대뿐만이 아니고 이제 한미 해군이 거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뭐 태평양 해상에는 거의 계속 가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병들의 원격 의료 체계를 위해서는 실제 가서 봐야 됩니다. 얼마나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인공위성 체계하고 저희가 얼마나 맞춰서 원격 진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실제 현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논의 주제를 조금만 넓혀볼게요. 그 지금 지역 필수 의료 붕괴 문제가 좀 심각한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예, 제가 예.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우리 한국 의료의 난맥상 그런 거 말씀드릴 때 제가 한국 사회 바닥을 본 것 같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
이거 보건복지부엔 대단히 죄송하지도 않아 이거 말씀드릴 때. 네네. 보건복지부에서 분명히 인지해야 되는 게 국민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의료계에서 의사들 몇 명이 파업을 하니 뭐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마치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무슨 그 지방의료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의사들의 이기주의 집단이라고.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던 35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던 네네. 제가 소위 말하는 그 요즘에 지탄을 많이 받죠. 이제 정치권에서 386 세대 제가 완전 586, 386, 586 세대 제가 끝자락인데 네. 386 세대가 대학 다닐 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이대로 앞으로 5년 10년 가면은 필수의료 무너진다. 저 때도 외과 아무도 안 했거든요. 내외 산소라 그래. 내외 산소. 네.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그런 과들 이미 바닥이었고 그때도 지원 안 하기 시작했고 그때도 지방에서 그 KTX 석션이라 그랬어요. KTX 라인들이 뚫리면서 지방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서울에 있는 대형화된 대형 병원으로 집중화되기 시작했고 지방 의료가 자꾸 무너진다. 그리고 하여튼 필수 의료가 무너진다. 예. 그런 거에 대한 그 워닝 사인은 제가 하여튼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30 몇 년 동안 그런 보건복지부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갖다 들이대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 아까 의료용 헬기 사업이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소방청 그런데 캐비넷 안에 확실히 있는 게 1990년대 자료부터 있다고 하듯이 예. 제가 분명히 듣기로는 한 차관님이 이건 말씀하신 거예요. 한 차관님이 그때 공공의료 정책관을 불러 올리셨대요. 무슨 네. 또 9시 뉴스인가 거기서 터져 나오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분이 이제 옛날 분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벌써 한 15년 전 얘기입니다. 예. 15년.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전에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외상센터장 하고 그럴 네네. 때니까. 한일 월드컵 할 때요. 한일 월드컵 할 때 차관님이 부르셔서 공공의료 정책관한테 뭐라 그랬냐면 공공의료 과장이에요. 그 과장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이에요. 네네. 이번에 코로나 때 TV에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네. 제 친구인데 야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그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예. 반말인데 야 그거 내가 88 올림픽 할 때 내가 사무관일 때 88 올림픽 준비하면서 다 그 정비해 놓은 건데 그거 아직도 안 돌아가니 그랬다는 거예요. 필수 의료니 응급 의료니 예. 소위 말하는 퍼블릭 섹터에 있는 의료 섹터의 위기에 대한 개선점이 있죠. 네네. 이게 개선이 안 될 거나 이게 무슨 어디 안드로메다에 있는 솔루션이 아니고 그냥 선진국에서 겪어왔던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선진국은 이미 100여 년간의 그런 스트러글을 통해서 웬만큼 세팅된 프로토콜이 있고 네. 그거는 예를 들어 우리 뭐 삼성전자 같은 데서 무슨 뭘 빼오려면 도면을 빼오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반도체 같은 거, 그 도면 같은 거는 그렇지만 이런 건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기 때문에 뺏겨오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세상에 88 올림픽 때 그때 내가 사무관일 때도 다 됐는데 또 지금 왜 이러는 거야라고 차관이 한 20년 있다가 지적하실 정도의 그런 정도의 정책적 백그라운드라면 이건 진정성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진정성의 문제라고요. 예. 정말 이거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두 가지 질문 여쭙고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흔히 뭐 일부 분들도 계시지만은 군 병원에 대한 일부 불신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간 병원과 뭐 비교를 해서. 하지만은 우리 뭐 국군 수도병원 제가 알기로 외상센터에도 이국종 교수님의 뭐 수지자 내지는 애지자분도 계시고 우리 군 의료체계가 아까 방사성도 말씀하셨지만은 꽤 인정받고 능력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수도병원 외상센터에는 이호준 중령은 그때 아마 그 북한군 그때 북한군이 총 뭐 대여섯 발 맞고 왔을 때 저하고 같이 수술해가지고 그 북한군도 살려낸 친구고 네. 거기 또 그 친구 이제 외과지만 그 내과에는 또 김동훈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도 제 학교 후배인데. 네네. 근데 그 친구들이 더 정말 이제 애국자인 거는 말로만 애국하는 우리나라는 말로 애국자들은 굉장히 많으신데 이 친구들은 정말 자기 인생을 국가에 헌납한 친구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장기 군의관들이 사실 국가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줘서 의과대학 위탁교육이나 이런 걸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호준 중령이나 김동훈 중령 같은 경우는 위탁교육 지금 대전병원에 있는 우리 제1진료보원장 문교 중령 대령 같은 경우에도 전혀 아니에요. 네네. 국가에서 따로 전혀 지원을 안 받았고 정말 10원 한 푼 받은 적도 없고 국가에서 의과대학을 또 어떻게 넣어준 것도 아닌데 네. 자기가 시험 봐서 자기가 사립대학들 다니면서 등록금 다 내고 다니는 친구들이 정말 군을 사랑해서 자기는 평생 군에 자기 인생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하고 네. 그냥 군에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네네. 이런 좋은 자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극소수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군 의료가 아마 많이 좀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네네. 이런 분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라든가 정말 이렇게 뛰어난 인원들이 사명감이나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받는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풍토가 돼야지 네. 궁극적으로는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좀 진정성을 갖고 그걸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어렵게 돼 있지 않거든요. 다 예. 답이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럼 영미권 뭐 하다못해 옆나라 일본만 해도 어떻게 유지한대요? 네네. 그러면 그 나라 군대들이 한국 군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이 뭐 약골이거나 뭐 전투력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알겠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네. 하는지 네. 그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으로 국군 대전병원장으로서의 그 행후 응원을 하고요. 문자 한 두 가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인덕님께서 이국종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제복 입은 모습이 멋지십니다. 건강 챙기셔서 군 장병들에게 힘이 돼주시기를 하셨고요. 2304님께서 교수님께서 국군 대전병원장이 된 만큼 그 병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